네. 되게 할당 효율적 시장 지문은 앞에 논했던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 지문이 많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다음 순환 때 할 건데, 여기 관련되는 거 그때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을 이제 문제 낼 때 계산 문제로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럼 할당 시장의 개념이 뭐냐? 그 학문적인 개념은 1번이에요. 그 교과서상에 나온 수험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자원의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개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언급을 안 해요. 그럼 할당 시장의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1번 내용을 풀어 쓴 것이 2번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 낼 때도 2번 같은 구조를 하거든요. 그럼 2번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V표는 잠깐 쳐주시고, 할당 시장이라는 게 뭐냐?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 있죠. 이게 동일한 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정보 비용하고 정보 가치가 동일한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그럼 정보라는 것은 정보 비용 있죠. 정보 비용은 언제 지출해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으로 현재 취득하지. 현재 취득하는 이 정보는 우수한 정보일 거 아니야. 언제 실현되는 정보일까요? 미래 실현되는 정보일 거 아니에요. 미래 실현될 정보를 지금 현재 입수한 거야. 그럼 돈이 나가겠지. 그렇죠? 비용이 마이너스 비용이 나갔어요. 그럼 미래 실현될 정보를 통해서 얻는 이득이 있겠죠. 정보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언제 실현이 돼요? 미래 실현이 될 거예요. 한 달 후에 개발될 정보를 지금 입수했어. 돈 들여서. 그러면 이 정보 내용은 한 달 후에 실현되겠지. 그럼 실현됐을 때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득은 얘는 미래 실현될 이득이 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겠지. 근데 우리는 비용은 현재 지출했고 이익은 미래 실현되잖아요. 그 현재 지출할 비용과 미래 들어올 수입을 서로 직접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직접 비교할 수 없죠. 현재 일어나고 10년 후에 일원이 같은 가치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결정에 들려면은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시간을 언제 시점을 맞춰줘야 되냐? 정보를 취득한 현재 시점으로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미래 실현될 이익을 어느 시점으로? 현재 시점 땡겨주는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미래 이익을 현재로 땡겨주는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나중에 투자론에서 공부하게 될 텐데, 여기서 공식이 등장하고 이것을 계산 문제로 우리는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비용과 정보 이익의 현재 가치 시점 맞춰줬죠. 얘네들이 무슨 시장? 같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네 글자로 보통 설명하는데, 여기는 정보 이익의 현재 가치 좀 길죠? 이거를 줄여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 지웠더니 정보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 가치는 정보가 가져다 준 이익의 현재 가치의 줄임말이 정보 가치다. 그럼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다는 것은 정보를 얻기에 들어간 지출한 비용과 정보를 통해서 얻은 수입이 어떻다는 거야? 같은 시장을 말하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같으면은 이득을 본 거야, 안 본 거야? 안 본 거죠.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할 때는 초과 이윤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어떤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깔아주는 지문이 있어요. 그러면 초과 이윤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문이 마무리 지면은 할당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동일한 시장이므로 정보를 통해서 이용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이렇게 해요. 그 중간에 막 뭐라고 나와. 중간에 뭐라고 나오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지문이에요. 할당을 깔아주면은 마지막 지문만 보면 돼요. 초과이윤을 얻는다 못 얻는다라고만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투자자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래 정보를 이용할 경우 초과이윤을 얻기가 쉬울 것이다. 그럼 X야. 할당을 깔아주면 마무리는 결코 초과 얻을 수가 없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잘 다시 한번 보세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지. 근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를 얻는다 그랬지. 그럼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왜 그렇다고 해야 돼요? 다시 할당의 초과를 얻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부동산의 초과를 얻는 이유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야. 해석이 되세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이 결론을 도출하는 이제 과정이 이제 시험에 내는 겁니다. 어쨌든 정보가 똑같으면은 쌤이기 때문에 정보를 통한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고 이 시장은 당연히 할당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이 핵심적인 지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언급한 지문이 뭐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야. 그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 앞에서 잠깐 논했어요. 시험 지문이 교과서 상에서는 어떻게만 설명되어 있냐?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제가 한번 볼게요. 책에 요 지문이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이 지문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은 42페이지 2번에 할당률 특징이 나오면서 1번은 그냥 방향성이죠. 아까 정보병이 존재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무슨 시장이라 그랬어요? 불완전 시장이라고 그랬지. 완전 시장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방금 논했던 것이 2번. 완전 항상 할당 효율적이 된대. 그렇죠. 왜 완전은 반드시 할당이 될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병이 얼마예요? 없어. 그렇죠. 이미 가정이잖아. 정보병이 없어. 정보병이 없으니까 정보를 통한 이득도 얼마야? 없어요. 결국 빵빵이니까 같다는가 다르다는 거야. 완전 시장은 구조상 요거랑 요것이 빵빵이니까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 초과인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완전 시장 그냥 할당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런데 요것은 교과서상에 나온 내용인데 이거를 거기 책에는 뭐 항상으로 돼 있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문으로 내드리잖아. 그럼 의외로 3월달 모의고사 같은 거 내드렸을 경우에 이거를 틀렸다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왜요? 여쭤봤더니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단어상으로 하더라고. 반드시 들어가면 반드시 틀려요? 그렇지 않지. 우리가 이런 법 과목을 공부해서 그래. 법률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예외가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2차 과목 공부하시다 보면은 어떤 중요 조문이 있으면 제 1항에 해놓고 뭐라고 설명해요. 이게 원칙이야. 근데 끝으로 다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만 오라로로로 그 다만 이외에 나온 것은 예외가 있는 거야. 예외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근데 교과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시험은 어떻게 냈냐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만 존재한다. 요게 실제 지문이야. 할당에서는 완전 시장에서 할당만 존재한대. 맞는 말이지.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러니까 교과서상에 나온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느냐. 완전은 반드시 할당이 되는 거니까 완전 시장은 뭐다? 완전 경쟁 할당 시장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빵빵이니까. 근데 현실 시장은 무슨 시장이야?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현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할당 시장에서 중요 지문 2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동그라미 3번을 별표를 쳐야 돼. 3번 됐다만이 나와 있어요. 3번 보면은 불안전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자꾸 불안전 시장이 할당이 될 수 없다는 표현으로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뭐가 존재해요? 정보병이 존재할 거 아니야. 이론이라도 있겠지. 이론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럼 불완전한다 하더라도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같으면은 쌤쌤이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쌤쌤이니까 초과율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으니까 이 구조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할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문구 자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근데 완전은 반드시 할당만 존재하는데 불완전은 할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할당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왜냐?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즉 예를 들어서 정보가 가져다 이득이 10억짜리 이득을 가져다는 정보가 있다. 근데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지출해야 돼요? 정보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돌이는 비용으로 1억을 지출했고 을소는 20억을 지출했어요. 얘네들이 일치하지 않지. 그렇죠? 그런데 갑돌이를 보니까 들어간 비용보다 산출된 결과가 더 많죠. 이 사람은 플러스 9억의 초과를 볼 것이고 이 사람은 오히려 10억의 손실을 봤죠. 그럼 이 사람만 왜 초과를 버느냐는 거야. 초과를 번 이유가 이 시장이 두 사람한테 동일한 이득을 가져다 주는 정보를 공평하지 않게 분배한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이제 기출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연습하는 게 가장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길게 나왔어. 부동산 시장에서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얻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다. OX. 이 사람만 초과를 보낸 이유가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래요. 그죠? 동시에 O도 나오고 X도 나왔잖아요. 둘 다 이거는 X지. 왜? 불완전 시장이라 하더라도 정보 비용과 정보가 같으면은 초과를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구조상 그럼 이거는 틀렸고요.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것이 맞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지문이 동그라미 4번 그 지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거 4번도 별표 쳐야 되는데 특정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얻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을 꼭 별표 치셔가지고 요거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이 시장에 갑하고 을이 참여를 해요. 근데 요 사람이 참여할 때 정보 비용을 지출했죠. 그리고 정보 가치가 있어요. 초과의 여부를 한번 따져봤더니 요 사람이 A 시장에 참여해서 지출한 비용이 1조고요. 정보 가치도 1조야. 1순위는 1원이고요. 이 사람은 1원이야. 그럼 이 사람 갑돌이 초과를 얻었어, 못 얻었어? 못 얻었죠. 1순위 얻었어, 못 얻었어? 못 얻었어요. 그러면 A 시장에 대한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A 시장은 시장 체제로 논했을 때 얘는 완전 경쟁 시장이야, 불완전 경쟁 시장이야? 완전 불완전. 질문을 잘못했네요. A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아니면은 물완전 경쟁 시장이야? 물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 왜 A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야? 정보 비용이 달라서. 아니, 정보 비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보 비용이 존재하니까.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완전 경쟁 시장 가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완전 경쟁 시장이 정보 비용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 아까 완전한 정보를 통해서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갑돌이 정보 비용 1조 지출했죠.
을순이도 이론을 지출했죠. 어쨌든 정보 비용이 존재하니까 이 시장은 당연히 무슨 시장이다? 불안전 경쟁 시장이야. 그럼 불안전 시장인데 이 시장 A시장 할당이야? 할당이 아니야? 할당 효율적 시장이지. 그쵸? 그러면은 불안전한다 하더라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은 초과는 어느 누구 얻지 못하죠? 그러면 이 시장이 할당이란 말은 분배란 뜻이잖아요. 이 시장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해요. 어떻게 분배하냐? 갑돌이가 A 시장 문을 노크했어요. 그럼 갑돌이를 놓고 했으니까 시장이 물어봤죠. 무슨 목적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당신이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1조를 벌게 해주세요. 라는 거야. 벌게 해줘 안 하죠? 벌게 해주는 거야. 대신에 1조라는 비용을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거야. 그리고 을순이가 그 다음에 또 방문해서 노크했더니 당신은 무슨 목적이에요? 나는 1원을 벌고 싶어요. 벌게 해줘 안 해줘? 벌게 해줘요. 그런데 1원이라는 비용을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A라는 시장은 참여자들한테 얻고자 하는 만큼 노력을 하라는 뜻이지. 그러면은 두 사람한테 정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는 거지. 효율적으로. 그렇죠? 산출된 결과와 투입된 비용 같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장이 참여자들한테 정보를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만 한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도 초과를 벌지 못한다는 구조가 생기는 겁니다. 구조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안전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정보가 같이 같은 정보를 공평하게 분배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초과를 벌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비시장을 봤더니 같은 부동산 시장이야. 아까 저런 예제인데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 초과를 따져봤더니 10억이고 10억인데 여기 1억이고 여기는 20억이에요. 이 사람 9억을 받고 이 사람은 10억의 손실을 봤죠. 그러면 이 B시장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B시장은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이야? 불안전 경쟁 시장이야? 왜? 그쵸, 이제 아시겠지? B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인 이유가 정보 비용이 존재하니까. 그럼 내 B시장은 불안전 시장인데 할당이야? 할당이 아니야? 할당이 아닌 거죠. 왜냐,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이 있죠. 동시에 두 사람은 10억이라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똑같이 방문한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10을 얻기 위해서 갑돌이는 10억이라는 비용을 지출해 이 사람은 20억이라는 비용을 지출했잖아. 그러면은 요 B시장은 동일한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할 비용에 대해서 갑하고 을에 대해 공평하지 않게 분배하고 있는 거죠. 요 사람은 갑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투자자는 을로 대표되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동일한 질을 얻기 위해서 적은 비용을 지출해서 이 사람만 초과를 버는 거죠. 그럼 갑돌이만 초과를 버는 이유가 시장의 불안전해서요? 아니지. 불안전을 하더라도 정보를 공평 분배하면 초과를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은 초과를 버는 이유가 이 시장이 두 사람한테 정보를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를 버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아까 동그라미 3번 지문과 4번 지문을 꼭 알아두시고 꼭 체크하셔야 돼. 그것이 많이 접하실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은 응용이지만은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본인이 받고자 하는 점수 있죠? 점수를 할당 효율적이라고 믿으면서 하셔야 돼. 나는 20점만 노력했다. 그 20점 나오는 거야. 나는 60점 노력했다. 60점만 딱 나오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믿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그렇잖아. 그 학원에서는 테크닉으로 나는 한 55점 노력했다 하더라도 65점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통계 이하에 찍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방법별로 조금씩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효율적 시장만 나오면은 그냥 수험생분들이 광분해요. 몇 안 되는 쉽게 맞출 수 있는 주제구나 해가지고 왜냐 지문이 옛날 8회 때 나온 지문하고 13회 때 나온 지문과 25대 나온 지문과 최근에 나온 지문이 있죠. 뭐 그러면 10년간에 그걸 나온 지문들이 다 똑같아. 그래서 거기에 예제를 많이 만들고 싶어도 예제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42페이지에 예제가 뭐 9개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한 거 잠깐 풀어볼게요. 다 실제 지문들이야. 예제 중에 5번 한번 보세요. 강성시장에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만 존재한대. 맞는 말 틀린 말? 아까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시장이라 그랬죠. 그럼 강성시장이 아까 무슨 시장이라 그랬어? 완전 시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동그라미 이제 번호 6번 보면은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수반되죠. 그래서 무슨 시장이 돼버려요? 불안전 시장이지.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불안전 경쟁 시장은 할당이 될 수가 없대. OX. X죠.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라 그랬죠. 할당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불안전 시장도. 그리고 7번. 부동산 초과를 얻기 위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아까 초과액을 버는 이유가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8번도 보세요. 소수의 투자자가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한. 그럼 값싸게 정보를 획득한 이 사람은 초과를 얻어 못 얻어? 얻겠지. 그러면 시장이 참여자의 정보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평하지 않게 분배한 거야. 그럼 할당이야, 할당이 아니야? 할당이 아니지. 그러면은 할당이 되지 못한다. 어떻다? 맞는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뭐 지문이 똑같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아까 약성과 중강 강성 시장의 개념이 동그라미 두 개 있다 그랬죠. 그 중에 2번을 핵심적인 결론이에요. 그 세 개 지문 2번 세 개잖아. 그리고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아까 특징의 동그라미 3번과 4번 있죠. 3번, 4번이 핵심 지문이에요. 그럼 결국 효율적인 전체를 따져보면 뭐다? 5개가 중요한 거야. 5개 지문을 가지고 앞뒷말로 해가지고 지지고 볶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해석이 잘 되시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더라도 뭐 부담스럽지 않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 정보 가치 계산하는 것은 거의 한 20초 만에 풀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테크닉으로 말씀드리니까 뭐 패스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론에 대한 전반부 중에 시장의 특성과 효율적 시장론을 이렇게 한번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입지론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입지론 중에 이제 52페이지 입지론 중에 공호입지론과 상호입지론 이렇게. 공호입지론은 공장을 어디 짓는 게 유리하냐 이런 배경 지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상으로. 그럼 중개사 시험에서 그러면 어려운 공호입지론 자체를 어려운 내용 그대로 출제할까? 아니야. 그럼 못 풀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하는 거예요. 공장 부지를 선정할 때 어느 위치가 좋은지를 그냥 소문서에 맞는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공입지는 원래 페이지가 굉장히 두꺼워요. 배보라는 사람이 쓴 책이. 그럼 보시던 몇백 페이지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52페이지 몇 페이지야? 한 페이지야. 몇백 페이지짜리를 한 페이지 안에 축약시켜서 이걸 국가고시에 언급하는 겁니다. 출제도 알아요. 학교에서 공입지론 강의할 때 굉장히 내용이 심화되고 어려운 거구나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내다 보니까 뭐 중복된 지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 왼쪽에 이제 우리가 독보적으로 공호입지론자 중에 핵심적인 사람이 배보란 사람이에요. 그 배보의 무슨 일로? 최소 비용이로. 근데 이게 한동안 거의 25회 6회 거의 30회 이전까지 배보만 나와서 배보.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수능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배부란 사람이. 그런데 이것만 너무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다 보니까 조금 다양성을 부각시키자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래쉬라는 사람이 있죠. 래쉬 무슨 이론이야? 최대 수요를 가끔 가다가 지문을 언급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중에 제가 체크하시면 보시면 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윤 극대화라 그랬죠. 그럼 이윤은 회계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수입에서 뭐를 빼야 돼요? 비용을 빼는 거야. 수입 빼기 비용이 이윤이에요. 그럼 목적이 동일하게
어떤 학자가 주장하든 전부 다 이윤 추구가 목적일 거 아니에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향이 있을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 그럼 수입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수입을 올려야 돼. 비용적인 면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요거를 설명한 사람이 뭐다? 배보란 사람이야. 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소에다 공장불이 져라.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수입이 많이 벌 수 있는 근처에다 공장져라. 그러니까 소비자 근처에다 공장지라는 뜻이죠. 소비 근처에 공장져라.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할 뢰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실 처음에 공부할 무조건 배보를 잡아야 돼. 배보란 사람이 단독 문제로 나오는 게 빈도가 많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10회 때는요 15회인가 아주 어려운 문제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잠깐 배보가 전성기가 있었어. 15-16회 잠깐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24회 때 10년 만에 또 단독 문제가 나왔고 또 안 나왔어. 그리고 최근에 나왔지. 작년에 34회 때 배보가 나와서 거의 10년 터울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근데 너무 상호입주로만 출제하는 과정에서 너무 중복이 많다 그래가지고 공호입주론으로서 배보가 요즘에 다시 조금씩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인데 그 의의상에 나온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배보란 분은 최소 비용 이론 공장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3대 주요인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세 가지 주요 요인을 이제 했다. 그럼 세 가지 주요 요인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두셔야 되겠지. 첫 번째로 뭘 잡았냐? 수송비를 고민했어요. 수송비를 고민하면서 총 수송비 있죠? 총 수송비가 얘는 최소 지점을 찾아야 돼? 최대 지점을 찾아야 될까? 최소죠. 비용이니까. 비용. 그래서 총 수송비가 최소 지점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라. 이 지점을 공장 부지로 우선적으로 선정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 주요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본 첫 번째 요인이 뭐예요? 수송비를 가장 중요하게 본 겁니다. 수송비. 그래서 수송비가 최소되는지 먼저 찾고 다른 요인이 수송비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에다가 공장 부지를 선정하라 뭐 이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총수송비가 뭐냐면은 밑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듯이 총수송비는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 있죠? 이 둘을 합한 거를 총수송비다라고 밑에 표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민할 사항이 노동비가 또 중요하죠. 노동비. 인건비, 노동비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노동비. 그럼 노동비는 최소 지점일까요? 최대 지점일까요? 얘 최소죠. 얘는 비용이니까. 비용은 최소야. 그래서 노동비도 최소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으라는 거야. 이 15회 때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를 요네들 간의 관계를 복잡한 그림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되게 어려워서 이제 그런 문제 이제 안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한번 따져볼까? 수송비가 최소 지점이 A라고 가정하고 노동비도 최소 지점이 A라고 가정하면은 수송비, 노동비, 최소 지점이 똑같잖아. 그럼 우선 어디에다 공장부를 선정한 상태예요? 수송비 최소 공장부를 선정한 상태인데 노동비 최소 똑같네? 그럼 공장을 이전할 필요 처음에 선정한 A를 계속 유지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 조사해 보니까 수송비 최소는 A인데 노동비 최소 지점이 B야. 얘는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지 않아. 이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A를 선정해야 돼? B를 선정해야 돼? 따져보라 그랬어요. 따져보고 그 따져보는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든 거야. 옛날에는 그림으로 복잡하게 지금 그런 거 안 나오고 따져봤더니 결과물이 보니까 이런 경우야. A에서 공장을 한번 이전해 본다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 수송비 최소에서 노동비 최소 지점을 공장을 옮기면은 수송비 최소를 포기한 거죠. A에서 B로 옮기면은 그만큼 수송비는 A보다 B를 옮겼을 때 증가되겠지. 대신에 A에서 B로 옮기면은 A보다는 노동비는 절약되겠죠. 여기까지 해석이 되죠.
이렇게 언급을 해준 다음에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낸 거야. A에서 B로 옮겼을 때 수송비 증가분이 노동비 절감보다 크다. 그때는 공장을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기는 거야. 근데 15회 때는 이거 그림으로 복잡해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한 거야. 이전하면은 안 되겠지. 그쵸? 왜냐? 수송비 증가분이 100원인데 노동비 절감분이 10원이야. 합치면 오히려 90원의 비용이 더 늘어나니까 안 되겠죠? 옮기면 안 된다. 근데 따져봤더니 수송비 증가분보다 노동비 절감분이 더 크대. 그때는 오히려 어디로 옮기는 게 더 나아? 그때는 최적 부지가 수송비 최소 지점이 아니라 노동비 최소 지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전해보라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장은 성격상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흩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법 지금 강의하고 계시죠? 공법 국토교육법 들어갔죠? 국토 들어간 각종 수많은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배보란 분이 이 공업입주를 주장할 때는요, 그런 공법상 용도 지역이 없었던 시대야. 그러니까 기업들은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뭐 옆에 농사짓고 있고 주택단지 있다 하더라도 옆에다 공장 져버리는 거야. 그런 시대라 보시면 돼. 지금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용도를 구획을 하니까 강제로. 그래서 공장은 성격 모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집적이란 말을 써요. 집적력, 집적 경제에 따른 집적 이익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집적 이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집적 이익은 최대 지점을 선정할까, 최소 지점을 선정할까? 그죠? 얘는 이익이니까 최대 지점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럼 배보란 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수송비하고 노동비를 서로 비교해서 우수한 장 찾았잖아. 다시 그 장소하고 집적 이익이 최대되는 지점이 또 별도로 있을 수 있겠지. 그 장 또 비교해 보라는 뜻이야. 그럼 다 고려하면은 몇 단계로 비교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럼 시험 지금 복잡해지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낸다는 거야. 안 내고 그냥 간단하게 요거랑 요거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요 두 개만 비교하는 식으로만 언급을 해요. 그럼 단계별로 우리가 어쨌든 공부할 때 그 의의를 이제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의의 몇 줄 되지도 않는 세 줄짜리 가지고 단독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흐름을 보면은 첫 번째 논리는 뭐냐면은 배보란 분이 공장 부지 선정할 때 중요한 요소를 잡은 게 뭐가 있었지? 먼저 떠오르셔야 돼. 몇 개? 세 개. 노동비, 아니 수송비, 순서대로 해야 돼. 수송비, 노동비, 집적력. 집적이라는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처음에는 수송비 최소 지점을 먼저 찾고 그 지점이 노동비 최소랑 집적이 최대 지점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단계별로 고찰했죠. 그러면 얘네들은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최적 부지를 찾으라는 거야? 아니면 각기 개별적으로 판단해 최적 부지를 찾으라는 거야? 종합적으로 비교하라는 뜻이지. 요거랑 요거 비교했고 나중에 걔랑도 비교하잖아. 단계별로 고찰하면 얘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부지를 찾으라는 뜻이야.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 그래서 의의에 보면 1번에 세 가지가 언급이 돼 있어요. 수송비, 노동비, 집적 경제.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즉 배보는 우선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 먼저 조사한 후 이 지점이 노동비 최소되는 지점에 의해서 어떻게 수정되는가 살펴보고 마지막 집적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단계적으로 고찰하라 그랬죠. 세 가지를 다 고려하는 뜻이야. 근데 요 의의와 관계되는 지문이 아주 좋은 지문이 이미 기출이 돼 있어. 그래서 꼭 여러분 연습하실 때 오른쪽 배보 예제 있잖아요. 예제부 한번 1번부터 출발로 제가 기출문제 회차는 다르지만은 제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순서대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1번 보세요. 배보의 최소 비용이로는 산업입지의 영향 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 구분했다. 여기까지 OX. 맞죠? 세 가지 언급했어요. 이 요소를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되는 공장 부지가 된대. 맞는 말 틀린 말? 맞죠? 그래서 명칭이 최소 비용 이론이 되는 거야. 해석이 되세요? 첫 번째 이제 논리적인 전개 출발점 2번 보세요.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에 따르면 산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비, 임금, 집정 똑같지? 똑같은데 이 중에서 집정이 최고래. X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세 가지를 언급했고 번호 2번 문제는 세 가지 중에 수송비가 중요하다. 그리고 3번 보세요.
배보의 공업주를 따르면은 기업은 수송비 인건 직접 이익 똑같죠. 순으로 순까지는 같아야 달라요. 여기까지 맞는 지문이지.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 순으로 연결이 됐어요. 각 요인이 최소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틀렸죠? 각 요인이 아니라 다 따져본다 그랬잖아. 그럼 요것이 X야. 그럼 요것이 X가 되는 이유에 해당되는 옳은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바로 최근에 34회 때도 나왔는데 그게 4번이야. 3번이 틀린 이유를 4번으로 연결시켜야 돼. 4번 배보의 공허 입주론에 의하면은 최소 비용 지점은 최소 운송비, 그쵸? 그리고 최소 노동비, 맞죠? 둘 다 비용이니까 최소란 썼어. 그리고 집적이 발생하는 구역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위에는 각기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여기는 틀린 지문 종합적으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지문이 배보 이론을 전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왼쪽 페이지 돌아오시면은 2번에 공업입 3대 요인이라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풀어 쓴 거 있죠. 최소 수송비인데 최소 수송비라는 것은 총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이다. 총 수송비로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가 합한 지점이고 노동 제약론에 대한 보기가 5개가 있는데 아마 4번과 5번은 출제되기가 거의 힘들 거야. 혹시나 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그 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번호 2번을 한번 보세요. 노동 제약론의 동그라미 2번. 총 수송비가 최소되는 지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노동비가 최소되는 지점이 있겠지. 얘를 옮길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수송비 최소 지점과 노동비 지점이 같지 않다는 뜻이지. 옮겼을 때 결과적인 측면으로 여기 가지고 지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옮겼더니 수송비 증가분보다 노동비 절감분이 훨씬 크대. 그때는 공장을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되는 거야. 그때는 최적 지점이 최소 수송비 지점에 최소 노동비 지점이 최적이 된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해석이 되죠.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등 비용선을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등 비용선이 뭐라는 개념만 아시면 돼요. 등 비용선을 박스 안에 보면은 다 볼 필요 없이 등 비용선은 바로 두 번째 줄에 수송비 부담이 어떤 지점? 수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뭐라고요? 등 비용선이다. 등 비용선은 뭐가 동일한 연결하는 선이다? 수송비. 이거를 대부분 옳게 나와. 가끔가다 나오는 배보 문제 나올 때 종종 언급하는 개념인데 옳게 나오는데 한 번 틀리게 냈어요. 여러분들 이거 틀리게 되고 싶어.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문제를 만들겠어? 그렇죠.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 연결 등비용선인데 수송비 칸에다 뭘 집어넣어요? 노동비를 집어넣어. 어차피 비용은 수송비 아닌 노동비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송비지 노동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밑에 집적 경제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요것이 이제 세 가지 요소를 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한때 잠깐 유행했던 15-16회 때 잠깐 유행했던 게 3번에 공호 입지 유형이라고 있어요. 이 문제를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연습하신 분들은 이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 왜? 까먹어서. 내용은 어렵지 않거든요. 까먹어서. 왜냐? 기출문제 아무리 봐도 이 문제가 너무 오래 15회 때 그 전후로 나왔기 때문에 10년치 가지고 공부하시면 이 문제 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접하지 못하다가 그럼 공부 까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작년에 34회 때 문제 딱 나왔을 때 헷갈려 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제 배보란 분이 공허입지 유형을 설명하는데 공허입지 유형. 아까 세 가지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송비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 수송비를 가지고 공허입지 유형을 구분하는 게 있어요. 둘 다 되는 수송비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그 하나가 뭐냐면은 원료 지향형 산업이 있습니다. 그럼 단어만 봐도 느낌이 오죠. 원료 지향형 산업은 공장이 어디 근처에 있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야. 원료 산지 근처. 그리고 시장 지향형 산업이 있어요. 요거는 공장이 어디 근처에 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야. 시장에는 누가 있어요? 소비자가 있지. 그러니까 소비자 근처에도 공장 짓고 원료산 공장 지라는 뜻이야. 근데 얘네들이 둘 다 공통점이 수송비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의 조건이 서로 뭐다? 반대야.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정리하냐? 원료 지향 쪽으로 정리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근데 특히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수송비 가지고 논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게 더 커야지 원료 수송비, 원료 지향형 입지가 될까? 이게 더 커야 돼. 이때 주의사항이 배보책에 보면은 이분은 원료를 크게 두 개로 구분했어요. 하나가 국지원료. 이 국지원료랑 같은 말이 편제원료라 그랬습니다. 이 단어만 봐도 뭔가 뉘앙스가 느끼지 않아요? 국지란 말은 뭘까? 우리 국지시장 할 때 했잖아. 국이 무슨 뜻이야? 국한된다는 뜻이죠? 어떤 지역에 국한돼서 어떤 지역에 편중돼서 존재하는 원료예요. 오케이? 어떤 지역에 한정돼서 존재하는 원료라는 거야. 그럼 이런 원료들은 뭐냐? 채굴해야 돼. 원료는 지역에 한정돼 존재하는 거니까. 배보책에 보면 대표적인 국제원료로 석탄, 석유, 철강성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그럼 국제원료는 뭐가 있냐? 생산지란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랑 반대되는 원료를 뭐라 했냐? 보편 원료라 그랬어요. 네, 설명이 쭉 되어 있지만은 보편 원료는 지역에 상관없이 아무 지역에서나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원료야. 그러니까 생산지란 개념이 약하겠지. 쉽게 얻은 원료를 이분은 뭐라고 책에 나오냐? 물, 공기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원료니까 이 원료는 수송비란 개념이 약하겠죠. 그럼 당연히 제품 수송비랑 비교해야 되는 원료는 말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무슨 원료? 국지 원료라고 생각하셔야 돼. 어쨌든 국지 원료 수송이 더 큰 것이 원료 지향형이다. 그 원료를 투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 때 중량이 변하죠. 중량이 어떤 산업? 원료자는 중량 감소가 될까요? 증가 산업이 될까? 거기 감소 산업이 돼 있죠.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장 형태가 되는 거야. 중량 증가는 시장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 준 산식이 거기 보신 것처럼 원료 지수라는 말을 배보람 분이 썼어요. 원료 지수는 이거 산식 그대로 한 거야. 제품 중량이 있죠. 제품 중량을 밑으로 깔아요. 그리고 위에 국지원료 중량을 위로 덮어요. 그러니까 원료 지수는 뭐로 나눈 거예요? 국지원료 중량을 뭘로? 제품이 나눈 거야. 그러면은 모든 나누기는 의사결정 기준이 되는 숫자가 뭐예요? 무조건 1이지. 모든 나누기는. 그럼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뭐다? 원료 지향형이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이야. 특히 원료 지수 가지고 다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다 누가 얘기했다? 배보. 얘는 다 같은 말이라는 게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이분도 계시고 둘 다 공통적으로 이게 이제 수능에는 그림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수능 시험에는. 그런데 수능 책에 보면은 그림이 간단하게 거긴 복잡하게 되는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 이제 생산지고요. 생산지라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무슨 원료야? 국지 원료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시장이야. 요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 공장이 있어야 되지. 이 공장이 생산지 근처에 가든 유리하냐 아니면은 시장 근처에 있는 게 유리하냐에 따라서 시장 지향형이냐 원료 지향 구분하는 거예요. 생산지에서 원료를 채굴했지. 공장에 가져와야 되잖아. 뭐가 발생해요? 수송비. 그럼 원료 수송비가 이제 나오죠. 그 제품을 만들었죠. 가공해서. 그럼 제품 만들어서 시에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발생해? 수송비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 제품 수송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배보람 분은 원료 수송비하고 제품 수송비가 지금 나왔죠. 이 둘을 서로 어떻게 하라? 둘을 이게 지금 뭐야?
더하라는 거지. 아까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배번은 수송비가 무슨 총수비 최소된 공장 우선 선정하라 그랬죠. 총수비라는 것은 원료수 제품수 뭐 한 거야? 더하라는 뜻이야. 그렇죠?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총 수송비가 나오죠. 이게 최소 지점, 최대 지점. 응? 최소 지점을 찾으라는 뜻이지. 그렇죠? 그러면은 조사해 보니까 원료 수송비를 조사해 보니까 얘가 킬로미터당 1조가 든대. 1조. 근데 제품 수송비 조사해 보면 얘는 킬로미터당 1원이 든대. 응? 그 두 가지 합한 전체 수송비를 줄이려면은 많이 드는 걸 절약해야 돼, 적게 드는 걸 절약해야 돼. 근데 조사해 보니까 뭐가 더 커요? 원료수는 더 크잖아. 그러니까 얘를 절약하는 것이 전체 이윤을 극대화시키겠지. 그 이거를 절약하려면 공장이 어디 근처에 있어야 돼요? 생산지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석탄사 이런 채굴장 근처에 보통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래서 원료는 전부 다 크면은 뭐라고요? 원료 제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수송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무게야, 무게. 생산 최고란 원료 중량을 봤더니 원료 중량이 이만해. 만들어낸 제품 중량이 요따만해. 그럼 무거운 걸 공장에 가져올 때 수송비 많이 들겠어? 가벼운 걸 시장에 내다 팔 때 수송비 많이 들겠어? 그죠? 가져온 거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러면 가공과정 중량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 무거운 게 가벼워졌으니까 뭐다? 무게가 줄어들었지? 무슨 산업? 중량? 감소 산업이란 뜻이야. 그럼 이거를 정리하는 게 어디서 다 배분 한 번은 정리했냐? 원료 지수에서 정리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1보다 크려면은 뭐가 더 커야 돼? 위에 값이 더 커야 돼? 아래 값이 커야 돼? 그렇죠. 위에 값이 아래 값보다 커야지 1보다 큰 값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국조류 중량이 이만한데 많은 제품이 요만하다는 것은 요 사이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을 통해서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뜻이야? 무거워졌다는 뜻이야? 가벼워졌다는 뜻이죠. 중량 감소 산업이지. 그럼 당연히 무거운 걸 가져올 때 수송비가 더 많이 들 거 아니야.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번 책을 보면은 이걸 설명하는데 이걸 모두 다 뭘로 설명하고 있냐? 원료지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료지수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누가 떠올려야 돼? 배보란 분을 떠오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쓰면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지문이 뭐냐면은 거기 이제 53페이지 예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예제에 5번이 이걸 단독 문제로 나왔었어요. 단독 문제 어떻게 냈냐면은 운송비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 제한형인지 또는 시장 제한형인지를 판단해 원료지수 개념을 사용했다. 이거 네모쳐 있어. 이 내용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32회 때인가 31회 때. 그럼 보기 여러 사람 확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배보가 있을 것이 2번에 BTS, 3번 블랙핑크, 4번 뭐 서태지, 5번에 조용필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누가 답일까? 배보가 답이었었어. 특히 BTS하고 배보를 구분하기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가 후일담이 있어요. 그래서 아미분들은 수험생분 아미인데 BTS를 찍었다 그러더라고. 답이 1번인지 알면서도 아니야. 나는 떨어져도 좋아. 암이야. 그래서 BTS 찍었다 그러는 후일담이 있나 없나라는 거야. 하여튼 이런 거야. 원료수란 개념을 누가 주장했다? 배보. 그리고 5번, 6번 보세요. 원료수가 1보다 크대. 그 무슨 지향형이야? 그렇죠. 원료 지향형이잖아. 지금 논했던 거 원료지. 그런데 원료수를 이제 말로 풀어 쓴 게 작년이 아직 1년도 안 넘어갔으니까 7번 표현 한번 잘 보세요. 제품 중량이 국제원료 중량보다 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뭐가 더 중량이 크다고요? 제품 중량이 국제원료 중량보다 크대. 그럼 이 편이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셔야 돼? 무슨 개념이? 아니 무슨 개념이 떠올려야 돼? 원료지수 개념이 떠올리셔야 되지. 원료지수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잘 보세요. 제품 중량이 국제원료 중량보다 원료지수잖아. 그러면 밑에가 위에보다 크다는 뜻이지. 그럼 분모가 더 크면은 숫자가 1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지. 그럼 무슨 지향형이라 그래야 돼?
시장 장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원료 지수 해놓고 일정 설명도 나오지만은 6번을 풀어 쓴 게 7번처럼 언급한다는 뜻이죠. 시장 장애가 맞겠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해석이 되세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뭐를 강조한 거야? 수송비를 강조한 거야. 근데 모든 산업 다 수송비가 중요한 산업은 아니잖아요. 노동비가 중시되는 산업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얘를 뭐라 그러냐? 얘는 지문 딱 한 번밖에 안 나는 역사성으로. 얘는 노동지향형 산업이라 그래요. 근데 노동지향형 산업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내용을 거의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노동지향형 산업이란 뭐 저임금, 노동비 중시. 저임금, 노동비 중시하면은 수송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야? 노동지향형 산업. 그게 이제 딱 한 번 나왔던 지문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노동지향형 산업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집적 이익이 중요한 경우 있겠지. 그쵸? 세 가지 다 연결시킨 거니까 그럼 집적은 모인다는 뜻이잖아. 어떤 산업들끼리 모이겠어요? 기술적으로 연관되는 산업 모이겠어? 기술적으로 아무런 연관성 없는 산업들은 모이겠어? 그 기술적으로 연관되는 산업들 모일 거 아니에요. 한 곳에 모이는 게 유리하네. 집적 지향형이야. 그래서 오른쪽 세 번째 집적 지향형 산업이란 할 때는 기술 연관성이 높은 요 표현이 나와. 당연히 기술적 연관성이 높은 산업 한 곳에 모여 있잖아. 그렇죠? 그게 무슨 산업? 그게 집적 지향. 그래서 노동 지향형하고 집적 지향형은 공부 안 해도 대충 다 맞춰. 그래서 출제원이 이건 잘 안 내고 그러면은 원료지향 개념도 있고 구분할 수 있는 뭐다? 원료지향형하고 시장지향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내용. 근데 이제 전체를 봐도요. 요 정도만 나온다 가정하면은 공부할 게 얼마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나오는 반짝 그 경기가 있어요. 한 1, 2년 반짝 나오다가 한 10년 쉬다가 1년 반짝 나오다가 또 쉬다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33회 때부터 32회인가 33회 때부터 얘네 다시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배불한분은 뭐 한 페이지 정도밖에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요 정도 가지고 하시면은 공부량에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럼 여기는 하셔야 돼, 제껴야 돼. 벌써 없잖아, 할 것이.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에이스, 이제 상호입주론이 등장을 하죠. 계산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계산 문제 중심으로 나오는 경제 기반 분석 모델은 뭐 남순한테 해보고 이제 56페이지에 뭐 항상 나온다고 보는 상호입주론. 상호입주론도 문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20회 때는요 거의 계산하고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9고 지문이 1이야. 9대 1로 거의 계산 문제로 내요. 근데 공부하다 보면 느껴.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일방적인 계산 문제 위주다 그래가지고 30회 이후부터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더라고. 계산은 내는데 지문을 같이 나와. 보통 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상호 입준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든 지문이든 특히 계산 문제 보통 계산 문제가 출제되기를 원할까 아니면은 안 나오기를 원할까? 출제되기를 원해. 이왕이면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테마가 좋을 거 아니에요. 상호입주론이 나오기를 15만 명의 수험생들이 막 원해. 제발 좀 나와라. 올해도 그래요. 효율적으로 아까 정보가치 건너서 정보가치 나와라 라고 새벽부터 정화수도 놓고 기원하고 있고 상호입주론 제발 계산 문제 나와라 정화수도 기원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나왔어. 작년보다는 계산 문제가 좀 부드러워졌고요. 다만 이제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는 그 이론을 처음에 출발한 시초가 있겠지. 시초가 이제 56페이지에 주로 용어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는 베보란 분이 거기 등장합니다. 아니, 크리탈러란 분이 등장을 해요. 크리탈러의 무슨 이론이에요? 중심지 이론이 됩니다. 여기부터 해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 어떤 거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를 한번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산 문제를 연습해야 돼. 이거는 계산 문제를 통해 이론을 정리하는 게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할까요? 예.